안녕하십니까.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장 생각나는 추억의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나 홀로 집에라는 제목의 홈 얼론이라는 영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 홀로 집에가 아니라 나 홀로 여행쯤 되는 실제 스토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동반자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6살짜리 어린이가 엉뚱한 비행기에 올라서 동떨어진 장소에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 그 가족들, 그리고 본인은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스피릿 에어라인은 지난 주말에 동반자 없이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까지 이동할 예정이던 어린이가 올란도행 비행기에 잘못 탑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포트 마이어스와 올란도는 무려 16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완전 동떨어진 곳입니다. 자, 항공사 측은 이 어린이의 신원과 또 어떻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 등은 자세하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해당 어린이는 직원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착오를 발견하자마자 가족과 즉각 연락을 취했다라고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당 어린이는 6살짜리 소년입니다. 정말 어리죠. 혼자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이 혼자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에게 이제 무슨 서류 같은 걸 한 장 만들어서 저 비행사에 전해주면 그 서류를 들고 승무원이 그 어린이를 잘 안내해서 그 비행기 기내까지 안내를 합니다. 또 비행기가 도착하면 또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6살짜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혼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어린이는 6살짜리인데 할머니 마리아 라모스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동반자 없이 그렇게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어린이를 그 비행기 승무원에게 인계까지 했는데 영문을 알 수 없게 엉뚱한 항공편에 오르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 라모스는 그들이 아이가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고 또 비행기를 놓쳤다라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다라면서 아주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리고 이 라모스 할머니는 또 나한테 체크인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체크인 표가 나한테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비행기 안으로 달려가서 승무원에게 내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신에게 인계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 번 물었다라면서, 그러자 승무원은 아이를 데리고 탄 적이 없다라고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거죠. 라모스 할머니는 나중에 보니까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손자가 포트 마이어스가 아니라 올란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이의 엄마가 서류와 함께 승무원에게 아이를 인계한 뒤에 승무원이 아이를 혼자 가게 둔 것이냐, 왜 아이가 혼자 잘못된 여객기에 올랐느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탑승한 비행기에 막 가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상되는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비행기 안으로 막 들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없죠. 나온 사람 중에서도 아이가 없고, 그래서 막 급하게 알아보니 도착한 비행기에는 자기 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엉뚱한 올란도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부모와 할머니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끔찍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아이를 인계받은 승무원이 아이가 타야 하는 비행기 기내까지 온전히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해당 비행기 입구까지 가서 그 비행기에 탑승할 승무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봐, 야, 저쪽에 스피릿이라고 써진 거 보이지? 노란색 표지판, 그 스피릿 에어라인, 거기 보이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스피릿 에어라인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쓰여진 그런 사인판인데요. 이게 사실 눈에 잘 띄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서 저 노란색 사인에 스피릿이라고 쓰여진 거기 보이지? 그 안으로 속 들어가면 돼. 알았지? 하면서 아마 아이가 잘 찾아갈 것이라고 방심하고 중간에 아이를 그냥 보내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 입장에서야 뭐 글씨 보고 쭉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뭐 승무원, 어른 승무원이 알았지? 알았지 하니까 얼떨결에 근데 알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다른 엉뚱한 뭐 노란색 다른 비행사 또는 같은 스피릿 에어라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 가는 대로 쑥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만일 아이가 다른 비행기를 탔다면 그 다른 비행기에서는 아이를 태워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갈 때 티켓을 다 확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다른 비행기는 그 아이를 그대로 태우고 올란도까지 갔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아이의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추후 이러한 어떤 그 부실한 기내 탑승 절차가 자칫 나쁜 의도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일은 철저하게 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대박난 천재 소녀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을 그만두고 올해 4월에 인공지능의 AI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막 창업한 그 벤처기업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스타트업을 창업한 1995년생 천재 소녀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화제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7개월 만에 약 4억 달러 가치의 기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25살짜리 여대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를 세운 지 7개월 만에 그 회사 가치를 4억 달러로 평가받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스타트업 피카라는 회사는 최근에 5,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5,500만 달러 투자를 했는데 왜 했겠어요? 이 회사의 가치를, 이 회사의 밸류를 최고 한 4억 달러 정도 되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5,500만 불을 투자한 겁니다. 자, 이 피카라는 회사, 스펠링은요, P-I-K-A, P-I-K-A. 피카는 뭐 아시다시피 P-I-K-A. 마치 그 좀 쥐처럼 생긴 작은 몸집의 토끼류를 말합니다. 뭐 한국어 사전을 찾으면 뭐 우는 토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는 토끼라고 하면은 금방 우리가 와닿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끼는 토끼류인데 몸집은 아주 작고 워낙 작다 보니까 약간 이게 토끼야 쥐야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정도의 그런 작은 몸집의 종류는 토끼류인 건 맞습니다. 그런 작은 토끼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피카츄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작은 쥐토끼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피카츄. 네, 그 이제 피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회사의 이름도 그 피카의 이름을 따서 그냥 정확하게 PIKA 피카입니다. 자, 이 피카라는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 회사 가치가 최소 2억 6천만 달러에서 최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그만두고 창업한 지 7개월 만에 4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피카랩스, 이제 피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피카랩스라는 건데, 이거 근데 앱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서비스, 피카랩스라는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지금 현재 시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중인데도 벌써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 출시 이전 시범 테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5,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벌써 받은 것입니다. 이 생성형 AI 열풍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자, 생성형 AI, 인공지능 AI와 연결된 겁니다. 이 피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피카랩스라고 하는데요. AI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글로 써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우리가 이제 그 AI 챗 GPT 이런 거는 다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나는 송앵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영상의 첫 번째 인사말을 한 3분 길이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로 한번 해봤더니 글로 써서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뭐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하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딱 3분 분량으로. 그렇게 우리가 글로 써서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챗 GPT 같은 건데 이게 또 AI 동영상으로 가면 얘기가 또 확 달라집니다. 3D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아침에 뭐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어나서 내 뒤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해가 오르는데 해가 쫙 떠오르면서 내 창가에 비치는 이런 광경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 3D 동영상으로 쫙 나옵니다. 아니면 그걸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어줘! 하면 애니메이션 만화로 나옵니다. 영화처럼 만들어줘! 그럼 영화처럼 뭐 마음에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AI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용자는 그걸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또 마음대로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동영상 이용이나 동영상 편집 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AI를 이용해서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피카라는 회사가 선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제 사진을 넣고 제 글을 좀 넣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내일 나가는 영상은 이런 뉴스 이런 내용으로 마치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 줄 거예요. 단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조금 이제 뭐 어색하겠죠. 아무래도 이 AI가 정말 사람을 능가하기 전 그때까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능가하면 못하죠. 제가 뭐 기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여하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초기 단계에 발을 디딘 거예요. 누가? 네, 피카라는 회사. 그리고 누가 피카라는 회사를 만든 그 여대생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2명의 여성분인데 둘 다 중국계 여성들입니다. 20대. 자, 동영상을 받은 다음에 사람의 의상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는 이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긴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줘 하면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피카랩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스펠링만 기억하시면 돼요. PIKA. 퀄리티도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사실적인 영상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그 창업자 두 여성분들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피카는요, 스탠퍼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올해 25살의 중국계 데미 궈라는 그 여성분과 또 27살의 첸린 멍이라는 여성분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둘 다 중국계 20대 여성분입니다. 1995년생인 그리고 중국 항저우 출신인 중국계 미국인 궈는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기 전에 메타의 AI 연구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 멍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여성분 이제 한 명은 궈, 한 명은 멍입니다. 이제 라스트 네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성분 멍이라는 분은요, 이 생성형 AI 관련된 논문을 포함해서 다수의 AI 연구 논문을 집필한 박사 출신입니다. 이 두 명은 박사 시절에 참가했던 한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그 궈는 박사 동기생 몇 명과 함께 그 생성형 AI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동영상 생성 AI 회사 런웨이에서 그 개최한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 개최하는 대회 제 1회 AI 영화제에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수상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냐고요? 네. 그 실패가 바로 씨앗이 됐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궈는 그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그런 동영상 AI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을 몇 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쭉 훑어봤는데, 그 사이트들의, 그 서비스들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도 그때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대회는 거의 뭐 반포기하고 그는 스탠퍼드 박사 과정 동료인 그 두 번째 멍이라는 분과 함께 학교를 아예 자퇴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둘이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카는 매주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수백만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매주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수만 명이 들어와서 수백 개의 동영상을 창출하는 게 지금이지만 이게 앞으로는요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될 것이고 이용자가 그리고 동영상은 매주 수백만 개가 아니라 매주 아마 몇억 개씩은 생성해 낼 것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되면 유튜브의 모회사는 또 구글이니까 결국은 구글이 살려고 들지 않을까, 이 회사를. 그렇다면 이 회사를 얼마에 살까요? 지금 당장만 5,500만 달러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만 4억 달러를 기업 가치를 평가했는데 만일 유튜브나 구글이 이 회사를 그러지 말고 뭐 우리한테 팔자 아니면 우리한테 들어와라라고 할 때 과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를 쳐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못해도 몇백억 달러는 쳐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늘 요즘. 한국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까지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기술 이런 게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반도체로 선거 광고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도 빨리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박난 스토리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네, 부럽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또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한국에서 좀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대박 스토리를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먹여 살릴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견인한 게 반도체였다면 앞으로는 이 AI 기술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 AI 분야에서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칫 지금까지 그 한국의 성장에 도취해서 자칫 그 방심하는 사이에 AI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중국에게 뒤처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위치로 처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좀 주창하는 바입니다. 자, 젊은 여대생들의 그 대박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땅을 사주는 덕분에 대박난 그 미국 농부의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시가 60만 불짜리 땅을 7,500만 불에 매각한 농부가 화제입니다. 밀워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마운트 프레젠트의 그 농가 크로이저 패밀리, 이제 라스 네임이 크로이저입니다. 그 농부 집안이죠. 크로이저 패밀리는 농장 땅 407에이커를 7,6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들의 땅을 구입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이 소유한 농장 땅을 시가의 무려 125배 가격에 샀습니다. 당초 이 땅의 시가는 토털리 다 봤을 때 한 60만 달러 정도, 그 지역의 로컬 부동산에서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서 팔자고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안 판다고 했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서 팔라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지금 시가가 얼마지? 60만 불? 땡큐 60만 불 기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튕겨보는 거지. 이제 뭐 최소한 2배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농부들 보통 농부들이 아니에요. 계속 핫버티기면서 합의를 했는데 결국 125배를 받았습니다. 현지 그 지역의 로컬 매체는요, 이 크로이저 패밀리는 이 땅을 농사에 사용해 왔었고, 자이언트 호박 농장의 땅으로 불리우는 그 호박 농장 명소로 유명했다라면서 이제 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농사 집안인데 뭐 돈 몇 푼 더 준다고 쉽게 팔지 않으라고 이제 버텼겠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이 지역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7,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그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결국.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7,500만 달러 대박 125배의 돈을 받아서 그 땅을 판 농사꾼, 그 농부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플랜, 빅픽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사실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그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서버 컴퓨터가 밀집된 그런 공간으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 마운트 프레젠트는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의 그 팍스콘이 지난 2017년에 제조 시설을 지으려고 시가의 3배 가격을 사실 그때 그 농부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저 그 농부 패밀리가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3배 정도 쳐주는 거는 아예 필요 없어 하고 이제 꾹 참고 기다렸나 보죠. 그래서 이제 대만의 그 팍스콘은 이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당시 크로이저 패밀리는 더 높은 가격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이 크로이저 패밀리는 인생 최대 대박을 친 것입니다. 3배가 아니라 125배의 가격으로 이 땅을 판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 행운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밀워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센터는 첫 번째 단계에서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한 460개에서 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누가 거기서 일하겠어요?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지역의 농부들이 어차피 뭐 땅도 다 팔았겠다. 농사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들도 대박을 친 겁니다. 뭐 대박까지는 아닌가요? 뭐 소박 정도, 중박 정도 되겠죠. 물론 지역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한정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단순한 일자리에 취업을 하더라도 농사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게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그 위스콘신의 그 마운틴 프레젠트 마을과 같은 미국 시골 지역이 이제 새로운 발전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앞서 전해드렸던 그 스탠포드 대학 출신 중국계 2명의 젊은 여성들이 창업해서 대박을 냈다라는 그 회사가 그 AI 동영상을 만드는 서비스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곳에 대규모 땅을 사들인 그 이유도요, 바로 그 AI 기술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 대규모의 그 IT 기업들은 컴퓨팅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도시 인근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점차 이제 시골 지역의 농지를 사들이는 것이고요. 또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또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비싼 대도시 인근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다들 IT 대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굴지의 IT 업체들의 이 데이터 센터 설립과 관련된 미국 시골 농부들의 대박 사연은 당분간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네, 대박난 그 농부한테 초점을 맞춰라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어느 곳에 어떤 데이터 센터를 무슨 목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뒤, 3년 뒤, 5년 뒤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가 이제 한국도 지금 이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잘 AI 기술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점하고 리딩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놓고요. 관련된 소식 함께 계속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경찰이 차량 검문 시에 반드시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요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국한된 그 개정 법률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 뉴스를 전해드린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살더라도 이 법이 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캘리포니아 아닌 곳에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그동안 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에 많이 직면을 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 전면적인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이런 개정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발효되고요. 자,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주의회에서 크리스 홀든이라는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안인데요. 차량 검문 시 검문 이유를 경찰관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뭐 지금도 고지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도 고지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의무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혼란이 있는데, 자, 이 법안에 따르면요, 경찰은 운전자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경찰이 그 검문 이유를 먼저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경찰이 생명 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검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예외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위협적인 위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 먼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 단속 경관이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차량 검문 시에 경관이 이유를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법안이. 앞서 그 LA에서도요, 이제 불시 검문과 관련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서 차량을 불러 세운 이유를 경찰들은 여기 가운데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걸 이제 바디캠이라고 하는데 그 바디캠에 기록되게 하는 정책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LA 경찰위원회는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이 차량을 불러 세워서 검문하는 Pretextual Stop, 소위 거칠의 정지 명령을 내릴 때 차량을 불러 세운 이유를 이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바디캠에 녹화될 수 있도록 경관이 직접 말을 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도입한 건 LA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참, Pretextual Stop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실 거예요. 뭐 경찰 하시는 분은 금방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Pretextual Stop이라고 이제 하는데 소위 이제 이걸 좀 풀어 쓴다면 이런 겁니다. 거칠의 정지 명령. 그것도 좀 말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건 억지로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떤 정지 명령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특별히 뭘 위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자꾸 경찰이 따라와. 그래서 내가 위반한 거 없으니까 날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따라오다 못해 라이트를 켜네요. 라이트를 켜? 나 때문에 그런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결국은 쓰라고 풀어보하라고 이제 뒤에서 그렇게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히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경찰이 나를 세우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베버리 힐스 지역 같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아주 낡은 그런 1960, 70년 된 그때 모델 같은 그런 드릉드릉하는 그런 자동차를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흑인분이 몰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제가 어떤 차별적인 마인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이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운전자가 뭔가 불순한 의도로 그 지역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세우면서 그 운전자는 일종의 차별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럴 때 경찰이 차를 세우고 난 뒤에 운전자가 왜 나를 세우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그 차를 세운 이유를 경찰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관이 착용하고 있는 바디캠에 정확하게 녹화가 돼서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명확한 어조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별 논란이 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pretextual stop, 소위 이제 거칠의 정지 명령은 경찰이 경미한 교통 위반을 구실 삼아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운 뒤에 사실 더 심각한 범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 경찰로서는요, 일종의 수사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걸 경찰들이 함부로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해부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LA시에서 경찰의 차량 단속 및 검문의 그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걸 이제 사람들을 인종별로 분류한 것도 있어요. 조사 결과. 히스패닉계가 이제 가장 많다고 그리고요. 뒤에서 이제 그다음에 흑인, 그다음에 백인, 그다음에 중동계, 그리고 이제 아시안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LA에서 총 33만 1,200명의 운전자가 단속 및 검문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 중에 아시안의 비율은 3.1%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버지니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자동차 세금, 자동차 텍스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향후 2년간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자동차세는 이 버지니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이다 라면서 세금도 뭐 가장 싫어하는 게 있고 좀 덜 싫어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여하튼 버지니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텍스라면서 내년 정기 회기 때 자동차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텍스는요, 이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 남쪽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 $100당 3.5달러 전후입니다. 그리고 헨라이크 카운티는 3.4달러 정도. 이것만 해도 사실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 하노버 카운티는 3.57달러, 체스터필드 카운티는 3.60달러. 조금씩 올라가죠? 리치몬드 시는 3.6달러. 하지만 이제 북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좀 비싸집니다. 자동차 가격 $100당 이제 5달러 전후로 뜁니다. 그러니까 $100당 5달러라면 무려 이제 5%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한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무려 $1,500를 내야 하는데 5만 달러 자동차 샀다면 $2,500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폐지가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도 싸진 않아요. $100당 4.57달러. 4.57달러. 그리고 알링턴 카운티는 $5, 알렉산드리아시는 $5.33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6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 자동차 텍스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버지니아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자동차 텍스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텍스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자동차 텍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왜 이 자동차 텍스가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뒤에 첫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지금. 자, 이런 전 세계에서 그런데 JN1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전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JN1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연시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지금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이 CDC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이인 이 JN1이 미국 내 확진자의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처음 발견된 이 JN1은 이달 들어서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초기 발견 때보다 2배 이상 크게 확 늘어났습니다. 또 미국 외에도요,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이 전 세계 41개 국가에서 지금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지금 JN1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7%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40%가 훨씬 넘죠. 바꿔 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JN1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만 만일 없다고 친다면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직전 한 달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늘 뭐 겨울에 이런 바이러스가 급증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좀 빠르긴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WHO는 JN1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라고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이제는 유튜브! 라고 지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보잖아요. 이 넷플릭스 보면은 뭐 이번 주에 탑 10 영화 보면 10개 가운데 한 6개, 7개가 어린이들 영화예요.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막 7개, 8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7개, 8개까지는 안 되고 막 6개, 7개 정도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는 한 5개 정도 절반 수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보다 어린이들이 최근에는요, 유튜브 동영상을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뭐 이미 유튜브를 뭐 더 선호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넷플릭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이 아동용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략을 지금 급수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미국의 2살부터 11살짜리,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스트리밍 시청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훌루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건 그런 스트리밍 시청 시간 가운데 그 2살부터 11살짜리 어린이들이 그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의 기준으로 해서 21%로 2년 전에 25%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년 전에는 25%, 지금은 21%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넷플릭스 보는 게. 반면에 유튜브를 보는 어린아이들의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33%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유튜브 대 넷플릭스가 33대 21로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유튜브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이 아동용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전략을 지금 전격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오는 몇 시간씩 되는 그 긴 영상보다는 20-30분의 유튜브 영상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아무리 길어봐야 뭐 한 20-30분 정도면 다 끝나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 아이들이 점점 더 끌리고 있다라는 점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핀 마스터의 신작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유니콘 아카데미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입니다. 이 유니콘 아카데미의 그 배포 전략이 이런 변화를 지금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유니콘 아카데미라는 만화 영화는 애초에 넷플릭스 독점 공개용으로 제작된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10월에 그 시즌 영상의 절반을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에나 돼서 넷플릭스의 시즌 전체 영상이 정시 출시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넷플릭스도 좋아하지만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본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살짝 유튜브에, 그것도 사실 뭐 절반 정도면 거의 다 보게 하는 건데 유튜브에 그냥 많이 출시를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아용 동요 애니메이션으로 인기 높은 유튜브 채널 코코멜론의 그 넷플릭스 제휴 방식도 최근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코코멜론 제작사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넷플릭스에 공개하기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먼저 공개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그 넷플릭스의 어린이용 프로그램 제작이 아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체도 어린이용 영상 그 사업을 좀 줄이는 거죠. 시장조사 업체 암페어에 따르면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워너맥스 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미국의 8대 스트리밍 업체가 올 상반기에 새로이 추가한 그 어린이와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총 53개, 53개인데요. 작년 상반기 숫자는 135개입니다. 그러니까 61%나 1년 만에 감소한 것입니다. 어린이용 대상 프로그램이. 이제 어린이들도 넷플릭스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는 추세를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비구독자시라면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